건물 철거인데요. 자, 뭐 건물 철거는 이제 건물 소유권자 상대로 하죠. 근데 등기된 건물 같으면은 뭐 등기 소유자, 미등기된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 이 미등기된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중간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사실상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민법 그 186조에 보면은 그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미등기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그래도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기를 아직 못한 그런 최종 건물 매수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피고 적격을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청구 취지나 철거 대상을 특정할 때 공부상 기준으로 하고, 안 되면은 이제 감정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철거 관련해서 이게 뭔가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 비슷한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컨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는 건물은 아니잖아요. 건물은 아닌 게 분명하죠. 이게 왜냐하면 건물로 본 건물은 기둥과 지붕, 그 다음에 외벽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뭐 그런 거와 무관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동산으로 취급해서 취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건물에 미치지 못하는 구조물 이런 것들은 그냥 부합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취거 소송도 안 되죠. 소유권 자체가 토지 소유자한테 소유권은 귀속되기 때문에 그냥 토지만 인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내 땅에 어떤 사람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깔아가지고 길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저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아스팔트를 깐 사람, 콘크리트를 깐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서,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켜줘. 인도 청구, 명도 청구를, 토지 인도, 명도 청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자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 콘크리트 자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부합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땅에 부합되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콘크리트를 철거해라라고 하기도 법률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유권이 자기한테 있는 소유권을 남한테 철거하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콘크리트가 내 땅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좀 판단을 받아볼 필요도 사실 있거든요. 때로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판단을 위해서 패소할 값에 철거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 콘크리트를 철거해줘요 라고 하면 법원이 넘어간 건 맞는데 너 거야, 토지 소유권자 거야, 그래서 기각, 이렇게 판단을 받아야만 그 다음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행동은 그냥 깨부수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깨부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판단을 받지 않고 그냥 깨부수면 또 말썽이 납니다. 형사고소가 벌어지고, 뭐 이렇게 형사고소 벌어지면 뭐 수사기관에서 그 법을 제대로 압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혼란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질값에 때로는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하게 되면은 뭐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이 거의 뭐 이렇게 단골 메뉴처럼 항상 등장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판례가 이게 권리 남용이 되려 그러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데 있고 행사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다 자기 재산권 행사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걸 하지 자기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안 되고 남한테 손해만 끼칠 목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소송을 해보면 심지어 송전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철거 판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사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토지 임차인 상대로 토지 임차인이 이제 건물을 만약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경우에는 토지 임차인의 그 어떤 갱신 요구권,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자주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들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에 대한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보시면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매에서 사실 자주 등장하는데요. 보통은 이게 그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토지주와 건물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친인척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지어진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만약에 토지만 만약에 경매로 나왔다라고 할 때 보통은 토지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 정도만 이제 고려를 하거든요.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저걸 철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져서 들어가는데 그렇게만 가지고는 나중에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622조 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건물 등기 있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건물을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토지 임차인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기존의 토지 소유자하고 그 건물 소유자하고 이렇게 서로 통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장기간 10년, 20년 그 다음에 아주 저렴한 차임으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토지를 낙찰받은 그 사람이 대항력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들어갔다가 법정지상권 있는 정도만 판단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또 대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가서 이제 좀 이야기도 시키면서 녹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리 단돌이 해놓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정말 우려가 있다면 피해버리든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요건들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점유자에 대한 퇴거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비켜줘라 라고 하는 정도의 권리, 나한테 점유를 넘겨라 라고 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사용료 상당히 이제 금전 청구인데요. 건물 철거와는 별개로 돈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누가 부담하느냐 부분에서는 건물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 건물에 점유하는 사람에 불과한 임차인이라든지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이제 여러 명의 경우에
그 액수 산정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결국은 건물이 그냥 구분 소유권이 아닌, 집합 건물이 아닌 그냥 단순 공유. 이제 건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이 있는 관계가 구분 건물에서, 집합 건물에서 여러 명인 경우와 아니면 그냥 일반 건물에서 단순 공유자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첫 번째는 그냥 구분 소유가 아닌 단순 공유일 때는 그런 그 여러 사람들의 금전 지급 의무는 불가분 채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료 자체가 감정을 해서 월 1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건물 소유하고 있는 10사람이 연대해서 또는 그 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각자 100만 원을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불가분 채무로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분할 채권 채무 관계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실무상으로. 왜냐하면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불가분 채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걸 불가분 채무를 염두에 못 두고 그냥 이렇게 썼더라고요. 청구 왜 잘못됐는가 보니까 판결이 잘못 났어요. 그래서 왜 잘못됐는가 보니까 청구 취지를 피고들은 농고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그 부분에 성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농고에게 할 때는 보통 피고들한테 뭐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는지를 좀 성명을 구하거든요. 각인지 그잖아요. 그런데 성명을 구하지 않고 그냥 판결을 썼는데 그냥 이건 분할 채권 채무 관계이겠지 싶어서 각 피고에게 10만 원씩을, 10명이었거든요. 각 피고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황당해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변호사가 만약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더라 그러면 그런 잘못된 판결이 없겠죠. 그죠? 근데 변호사도 조금 이제 그냥 무덤하게, 무심하게 그냥 청구 취지를 했고, 판사도 잘 모르고 그냥 잘못된 판결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이제 일반 건물이 아니라 만약 집합 건물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률 관계가 좀 달라져. 집합 건물은 어쨌든 관념상으로는 이게 토지에 그냥 집합 건물이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공동으로 점유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관념상으로는 이렇게 별개의 건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해서 토지 사용료를 부담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논의들, 뭐 층별로 뭐 이렇게 층별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의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 처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이제 건물 철거니까 보존 처분은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간혹 가다가 그 미등기 건물 같은 게 있죠. 미등기 건물은 우리가 처분 금지 가처분을 집행하려고 그러면 대위 등기를 시켜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의 집행은 등기부에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니까 우리 집행이 안 되면 그게 가처분이 됐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결정만 나가주면 안 되거든요. 집행이 돼야 되는데 처분금지 가처분의 집행은 등기부에 올리는 것이 집행의 방법이니까 등기부가 없으면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행하기 위해서,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 대위 등기 같은 것을 하는데 이 대위 등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제 요건 낮추고 비용 들고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게 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제 대안으로 토지 인도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하나의 좀 약간의 어떤 미흡하지만 대안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도 좀 하고 있고요.
철거 집행은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라서 이게 이제 대체 집행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절차는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게 철거하고 이제 재소전하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되는데요. 이게 특히나 이제 재소전하에라는 게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그런 합의 내용을 법원에서 사실은 도장 찍어주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법원이 잘 안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 임대차,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이런 경우에는 그게 항상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 부분이 항상 부담입니다. 토지 임대료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반해서요.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매수해 주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토지 임대차를 하는 조금 이렇게 생각이 있는 임대인은 이 부분을 항상 걱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편법이긴 하지만 그거를 그냥 철거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인정하지 않고 철거한다라든지 또는 소유권을 그냥 넘긴다든지 임대인한테 넘긴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재소전화해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죠. 그래서 재소전화해가 통과되게 되면은 그게 가행법규 위반된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파이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는 사실은 분명한데 그게 나중에 재소전화해를 안 받아두고 어떤 임대차 만기에 왔을 때 임차인이 나중에 변심할 수 있는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좀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변호사로서 조금 더 이제 저는 좀 변호사는 좀 적극적인 직업이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제도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저 연수원 때만 하더라도 판례를 거의 이제 외우는 듯이 너희들이 뭐 판단 능력이 있냐? 너희들이 뭐 비판할 자격이 있어? 그 정도까지 돼? 라고 하면서 판결을 거의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라고. 판결의 비판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판결을 무조건 외우고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변호사로서 사실은 논쟁하고 왜 그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저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당사자의 어떤 그 권리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가미됐으면 훨씬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장시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